황목진 북쪽의 폐사는 절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다. 불상은 머리가 없었고 문풍지는 바람이 불 때마다 너덜너덜 울었다. 그래도 지붕이 남아 있었고 담장도 한쪽은 온전했다. 무엇보다 백병성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진삼은 황목진의 객장과 의원을 깨워 죽과 약재, 이불 20채를 사왔다. 23명인데 왜 이불은 20채요? 배가린의 물음에 진삼이 세 손가락을 펼쳤다. 멀쩡한 분 셋은 불침번을 서면 됩니다. 진 총관이 그 셋 중 하나면 되겠군. 제가 밤새 장부를 보느라 얼마나 피곤한데요. 제갈진이 돌계단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그 장부 덮으면 바로 한 자리 비겠네. 동이 트기 전 단영진 소금전의 덧문이 하나씩 열렸다. 밤새 붙잡혀 있던 가족들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이다. 서하염상 분창에서는 잠든 감시자 6이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북평상해가 빌린 객점에서는 장북군 복장을 한 아랑이 인질방 열쇠를 훔쳤다. 동쪽 염색방의 붉은 봉화에는 비영이 약재를 섞어 푸른 연기가 오르게 했다. 세 곳 모두 일이 끝났다는 신호였다. 해가 뜨자 곡물상과 염상들이 장터 한복판으로 모여들었다. 그들 앞에는 긴 탁자 하나가 놓였고 진삼과 북부상련의 행수 서광필이 마주 앉았다. 서광필은 금실을 두른 검은 장갑을 끼고 있었다. 손가락 하나 더럽히지 않고 북부의 소금 절반을 움직인다는 자였다. 그가 진삼의 낡은 주판을 훑어보며 입을 열었다. 천례각 총관이 곡식을 사겠다고? 예. 지금 값에 2배를 주겠다고? 3배를 드리겠습니다. 장터가 한순간 뒤집혔다. 곡식 한 마를 사려고 새벽부터 줄을 선 사람들이 진삼을 노려보았다. 저자가 값을 더 올린다. 돈 많은 자들끼리 쓸어가면 우리는 무엇을 먹으란 말이냐.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진삼의 발치에 떨어졌다. 그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전대에서 엽전 한 꾸러미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소란이 잠시 잦아들었다. 오늘 나온 곡식을 전부 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서광필이 비웃었다. 값은 3배로 부르고 물건은 안 산다? 천례가게는 미친 장사꾼만 있나 보군. 지난해 묵은 곡식은 지금 값에 2배로 삽니다. 새 곡식과 소금은 원래 값으로 팔게 하겠습니다. 진삼은 약조문 3장을 나란히 펼쳤다. 3배를 드리는 것은 내년 봄 씨앗과 겨울길의 값입니다. 첫 장에는 농부에게 줄 씨앗값이 적혀 있었다. 두 번째는 수레꾼과 뱃사공의 품삯이었다. 세 번째에는 겨울길에서 사람이 죽거나 말이 다쳤을 때 치를 보상이 적혔다. 곡식값만 올리면 창고를 가진 사람만 돈을 법니다. 저는 곡식이 다시 창고에 들어올 때까지 길 위에서는 모든 사람의 값을 올리겠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약조문을 보기 위해 앞으로 다가왔다. 진삼은 상인들을 둘러보았다. 대신 오늘 내놓는 곡식의 절반은 장터에 남겨두십시오. 한 집이 살 수 있는 양도 정합니다. 귀군으로 보낼 목과 이곳 사람들이 먹을 몫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서광필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가 장갑 낀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우리는 4배를 주지. 오늘 물건을 전부 넘기면 은자로 즉시 치르겠다. 몇몇 상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진삼은 기다렸다는 듯 넷째 종이를 꺼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서행수께서는 이것도 받으십시오. 무슨 약조지? 씨앗값은 오늘 지급하고 봄까지 같은 양의 씨앗을 다시 공급하십시오. 수레꾼 품삯은 선불입니다. 길에서 사람이 죽으면 남은 가족에게 금 50냥을 치러야 합니다. 북평에서 귀군까지 막힌 5길도 사흘 안에 여십시오. 서광필의 손가락이 멈췄다. 장난하나? 저는 4배보다 싸게 사는 대신 물건이 다시 생길 길까지 삽니다. 행수께서는 4배를 주신다니 그 정도는 하셔야지요. 백병성은 창고를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농부가 봄에 뿌릴 씨앗과 목숨을 걸고 겨울길을 달릴 수레꾼의 신용까지 하루아침에 사지는 못했다. 서광필이 이를 드러냈다.
내가 그 돈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진삼은 주판을 꺼내며 태연하게 답했다. 못합니다. 상인들이 다시 술렁였다. 서강필의 입가에 비웃음이 돌아오려는 순간 진삼이 주판알을 세차게 밀었다. 그래서 돈으로만 갚지 않습니다. 귀군의 호의와 천례각의 수리 인력, 청약액잔의 중개망을 묻겠습니다. 이번 겨울의 손해를 보면 봄 장사에 우선권을 드리고 그래도 모자라면 제 몫에서 갚겠습니다. 내 몫이 얼마나 되지? 죽을 때까지 벌면 제법 됩니다. 진삼은 웃지 않았다. 상인들 뒤에서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다. 전날 딸이 붙잡혔던 곡물상이었다. 나는 천례각과 거래하겠소. 노인은 인주의 엄지를 눌러 약조문에 손도장을 찍었다. 내 딸을 돌려준 값은 따로 묻지 않겠소. 대신 약속한 씨앗은 반드시 주시오. 은혜 때문이 아니라 약조한 거래로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상인이 앞으로 나왔다. 이어 수레꾼과 염상 말먹이 장수까지 탁자 앞에 줄을 섰다. 서강필은 끝내 자기 인장을 꺼내지 못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호위들이 칼자루를 잡았다. 처마 아래에 기대 서 있던 제갈진이 그 손만 보며 중얼거렸다. 뽑으면 끝내줄 텐데. 목소리는 작았으나 서강필도 들었다. 호위들의 손이 칼자루에서 미끄러지듯 떨어졌다. 배가리는 그 모습을 보다가 진삼에게 다가갔다. 검으로 사람을 겁주는 자는 많이 보았소. 저는 겁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대단하다는 것이오. 칼 한 번 뽑지 않고 저 행수의 손을 묶었으니. 진삼은 약조문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칼보다 비싼 종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소. 그 점은 저도 마음에 듭니다. 배가린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그때 장터 밖에서 묵직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굵은 철봉을 등에 맨 맹호와 장창을 든 하진이 술의 세대를 이끌고 들어왔다. 귀군을 떠나기 전 진삼이 청약액잔으로 띄운 전서가 이제 답을 가져온 것이다. 총관님, 두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폭건했다. 맹호가 덮개를 걷었다. 안에는 곡식 대신 빈 자루와 밧줄, 예비바퀴 축과 얼음기룡 쇠못이 가득했다. 말씀하신 물건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하진이 장창 끝으로 동쪽을 가리켰다. 물길을 아는 나룻꾼도 8명 왔습니다. 진삼은 바퀴 축 하나를 들어 결을 확인한 뒤 비로소 만족스럽게 웃었다. 곡식은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길을 실으면 되겠군. 정오가 되기 전 단영진 장터에는 12대의 수레가 나란히 섰다. 백병성이 창고를 사들이는 동안 그들이 사지 못한 사람들이 바퀴를 굴리기 시작했다. 진삼은 대꾸 없이 이불 세 채를 더 사러 사람을 보냈다. 연화가 없는 자리에서는 배가린이 찢어진 상처를 씻었고 비영이 부러진 뼈를 맞췄다. 소명과 진백은 물을 길어 날랐다. 제갈진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절 마당의 돌계단에 앉아 있었지만 밤새 폐사주의로 들어온 짐승 한 마리조차 담을 넘지 못했다. 동이틀 무렵 누군가 산길을 헐떡이며 올라왔다. 무녀가 장문혁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객잔 주인의 부축을 뿌리치고 절 마당까지 달려왔으나 막상 아들의 얼굴을 보고는 5걸음 밖에서 멈췄다. 혹시 꿈일까 두려운 사람처럼 손만 몇 차례 들었다 놓았다. 장문혁이 먼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여인이 달려들었다. 아들을 끌어안는 대신 등을 사정없이 두드렸다. 장복만 보내면 어미가 내가 죽었다고 믿을 줄 알았느냐. 살아있으면 기어오든 굴러오든 했어야지. 죄송합니다. 사과는 밥부터 먹고 해. 여인은 등에 메고 온 낡은 장봉을 내려놓았다. 백병성이 유품이라며 돌려보냈던 물건이었다. 장문혁은 장봉으로 손을 뻗다가 멈추고 어머니의 손부터 붙잡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명이 눈을 내리깔았다. 따뜻한 죽 냄새가 마당에 퍼질 무렵 산 아래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 온 자들은 빈손이었다. 청성의 위지학을 앞세운 장로 7과 호위 30, 정무원로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들고 온 것은 식량도 약도 아닌 문파별 인명부와 공력을 재는 은침이었다. 위지학은 절 안을 한 바퀴 둘러본 뒤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구출된 자들을 원로회에 인계하시오. 죽그릇을 나누던 진삼이 고개를 들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정무원로회가 저들을 보호하겠소. 진삼의 눈이 빈 수레와 장로들의 깨끗한 옷자락을 차례로 훑쳤다. 보호하러 오신 분들이 밥 한 대도 안 가져오셨군요. 진 총관, 지금은 강호의 비전이 걸린 중대사요. 굶은 사람에게는 이 죽이 더 중대합니다. 드시려면 뒤에 줄 서십시오. 호의 몇이 칼자루를 잡았다. 그러나 돌계단에 앉은 제갈진이 눈만 돌리자 잡았던 손이 조용히 떨어졌다. 위지학은 진삼을 지나 구출된 사람들을 한 명씩 불렀다. 어느 문파의 초식을 배웠소? 몇 수나 기억하오? 다른 자에게 펼쳐 보인 적은? 질문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누가 손가락을 잃었는지, 누가 밤새 열에 시달렸는지, 얼마나 굶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목에 쇠고리를 찾던 장목의 차례가 왔다. 그는 아직 백병성에서 입힌 철학문 무복을 벗지 못한 채 벽에 기대어 있었다. 위지학이 거꾸로 수놓인 산 문양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철학문의 파진 식을 익혔나? 세수를 배웠습니다. 누구에게? 교두에게 배웠습니다. 틀리면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세수를 펼쳐보게. 장목의 어깨가 딱딱하게 굳었다. 지금 여기서 말입니까? 그 건법이 얼마나 퍼졌는지 확인해야 하네. 소명이 장목과 위지학 사이로 한 걸음 나섰다. 다친 사람입니다. 위지학은 소명의 뺨을 가로지른 검상을 알아보았다. 그대가 철학문의 후계자 소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 잘 알겠군. 훔친 살초를 익힌 자를 풀어두면 철학문의 원수가 100명, 1000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네. 소명은 장목을 돌아보지 않았다. 저 사람은 제 원수가 아닙니다. 그대 혼자 용서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문파무공은 강호의 질서일세. 옆에 있던 장로가 은침을 꺼냈다. 패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전을 봉해야 하오. 다시는 훔친 무공을 쓰지 못하게 해야지. 은침을 든 손이 장목의 명치를 향해 뻗었다. 매화검이 그 사이를 가로막았다. 은침 끝이 검신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배가린이 장목 앞에 서 있었다. 손을 거두시오. 위지학의 안색이 굳었다. 매화선자, 원로회의 조사를 방해하겠다는 것이오? 조사라면 입으로 하시오. 다친 사람의 단전을 찌르는 것은 조사가 아니오. 저자가 훔친 화상검을 익혔어도 같은 말을 하겠소? 배가린의 눈앞에 비무대에서 자신을 공격했던 6병사가 스쳤다. 그들의 칼은 분명 매화의 모양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그 칼을 들도록 쇠고리를 채운 자는 따로 있었다. 그렇소. 화산의 비전보다 저들을 살리겠다고? 화산의 검이 억지로 칼을 쥔 사람을 베라고 만들어졌다면 내가 먼저 버렸을 것이오. 절마당이 조용해졌다. 제갈진이 돌계단에서 몸을 일으켰다. 사람을 살려놨더니 정파가 대신 죽이러 왔군. 위지학이 지팡이를 움켜쥐었다. 천례각주는 문파의 법을 모르니 끼어들지 마시오. 나도 내 집 법은 알아. 여기가 천례각이오? 제갈진은 절 안에 앉거나 누운 23사람을 턱으로 가리켰다. 내가 데리고 나온 순간부터 저 사람들 뒤가 내 자리야. 건드리고 싶으면 나부터 지나가. 장로 7 중 누구도 첫걸음을 떼지 못했다. 위지학은 한참 뒤 품에서 붉은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앞에는 정무원로회와 화산의 인장이 나란히 찍혀 있었다. 배가리는 화산으로 돌아와 이번 일의 처분을 기다리시오. 원로회의 정식 소환이요. 배가리는 편지를 받아 봉인을 확인했다. 찢지도 않았고 되돌려주지도 않았다. 부상자들이 안전한 곳에 도착한 뒤 답하겠소. 소환에는 조건이 없소. 배가린이 매화검을 반치 뽑았다. 내 검에는 있소. 위지학은 더 말하지 못했다. 말머리를 돌리는 원로의 일행의 뒤로 먼지만 길게 일었다. 그들이 사라진 뒤에도 장목은 한동안 벽에서 떨어지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철학문 무복을 벗어 거꾸로 수놓인 산 문양을 내려다보았다. 태워도 되겠습니까? 소명이 옷을 받아들었다. 옷이 너를 때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입고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러면 기억해둬라. 누가 입혔고 내가 왜 벗었는지. 소명은 무복을 반듯하게 접어 장목에게 돌려주었다. 다음에 입을 옷은 내가 골라. 장목은 접힌 옷을 두 손으로 받아 품에 안았다. 원로들이 한 번도 묻지 않은 선택을 처음으로 받은 얼굴이었다. 제갈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진삼을 불렀다. 저 사람들 옷부터 구해줘. 겨우로 23벌입니다. 값이 싫으면 내 겉옷부터 벗든가. 진삼은 화들짝 놀라 겉옷을 여몄다. 값을 알아야 흥정을 하지요. 당장 다녀오겠습니다. 그가 산길을 내려가자 비영이 배가린 곁으로 다가왔다. 백소저, 화산으로 가시게 되면 길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아직 간다고 하지 않았소. 가시게 될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배가린이 눈을 가늘게 떴다. 혼자 가도 문제는 없소. 비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 실력을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추적자들이 문제입니다. 알겠소. 그때는 부탁하겠소. 돌계단 쪽에서 작게 웃는 소리가 났다. 배가리는 제갈진을 노려보고는 소환장을 소매 깊숙이 밀어 넣었다. 비영은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돌렸지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움직였다. 정무원 노예가 백병성을 향해 뽑았어야 할 척칼은 구출된 사람들의 단전을 겨누었다. 그 앞을 막은 것은 화산의 이름이 아니라 배가린 자신의 검이었다. 폐사를 떠날 채비가 끝날 무렵 늙은 창수 서문각이 소명을 불렀다. 그는 청하창문의 마지막 사부였다. 백병성의 고문으로 오른손 손가락 2개가 굽은 채 펴지지 않았고 걸을 때마다 왼발을 조금씩 끌었다. 철학문의 후계자라고 했나? 예, 그렇습니다. 내 부탁 하나를 들어주겠는가? 서문각은 마당에 떨어진 긴 나뭇가지를 주워들었다. 손가락이 창대를 제대로 감싸지 못했지만 자세만큼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가 청하연창의 마지막 수를 펼쳤다. 나뭇가지 끝이 원을 그리며 소명의 목 앞에 멈췄다. 빠르고 부드러운 창이었으나 마지막에 따라붙어야 할 왼발이 반 박자 늦었다. 소명이 눈을 좁혔다. 다친 다리 때문입니까? 아닐세. 일부러 틀렸네. 서문각은 나뭇가지를 지팡이처럼 짚었다. 마지막 발을 늦추면 창끝이 한치 짧아지지. 심장을 깨어야 할 창이 어깨에서 멈추고 목을 끊을 창이 뺨을 베고 지나가네. 제갈진이 처마 아래에서 물었다. 놈들이 눈치채지 못했소? 처음에는. 서문각의 굽은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제자를 인질로 잡고 내 절초를 적으라 했네. 거부할 때마다 옆 감방에서 비명이 났지. 그래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쓸모있는 거짓을 남겼네. 모양은 갓대 사람을 한 번에 죽이지 못하는 창. 그 한치의 차이 덕분에 백병교범을 배운 자들의 창을 맞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백병성 역시 마침내 그 오리를 알아챘다. 바른 마지막 수를 아는 사람은? 제갈진이 다시 물었다. 내 막내 제자 유청뿐이요. 출령산 사냥꾼들 사이에 숨어있네. 도겸의 시선이 북쪽 능선으로 향했다. 출령산이라면 제가 길을 압니다. 서문각이 고개를 끄덕였다. 백병성도 그 아이를 찾고 있을 것이네.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정무원 노예의 전령이 앞으로 나섰다. 위지학은 물러가면서도 전령 하나를 폐사 아래에 남겨두었다. 원로회에서 좋은 방책을 보내셨소? 도겸이 전령을 돌아보았다. 말씀하십시오. 서문 노사를 출령산 입구에 세우면 돼요. 백병성의 추적대가 모습을 드러낼 테니 마지막 제자와 교련성의 위치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지. 전령은 그럴듯한 계책을 말하듯 수염을 쓸었다. 노사 한 분이 잠시 위험을 감수하면 더 많은 희생을 막을 수 있어. 안 됩니다. 도겸의 대답은 전령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왔다. 그대가 결정할 일이 아니네. 제가 모시고 갈 뿐입니다. 적을 잡으려면 미끼가 필요한 법이야.
도겸은 등에 맨 장궁의 끈을 고쳐 잡았다. 사람은 미끼가 아닙니다. 전령이 제갈진을 바라보았다. 각주의 뜻도 같소? 내 제자가 이미 대답했는데 2번 물을 필요가 있나? 그러다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오. 제갈진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사람 목에 줄을 매야 잡히는 기회면 놓쳐. 그는 도겸에게 고개를 돌렸다. 서문 노사를 제자에게 모셔다 드려. 따라붙는 놈은 내가 정리하고. 예, 스승님. 도겸은 서문각과 진백만 데리고 출령산으로 향했다. 전날 내린 눈이 무릎 가까이 쌓여 있었다. 서문각의 걸음은 느렸지만 도겸은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발자국만 보는 대신 눈 위에 떨어진 마른 흙과 가지가 부러진 방향, 새가 날아오른 자리를 살폈다. 산 아래에서부터 누군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다. 서문각이 도겸의 오른손을 보았다. 손가락이 활시 위에 걸려 있으면서도 아직 화살을 꺼내지 않았다. 적이 있는 것을 알면서 왜 쏘지 않나? 사냥꾼일 수도 있습니다. 확인하다가 늦으면 잘못 쏜 화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도겸은 걸음을 멈추고 길 왼쪽의 발자국을 가리켰다. 앞꿈치는 깊고 뒤꿈치는 얕았다. 짐승을 쫓는 사람의 발이 아니라 앞사람을 덮치려고 속도를 숨긴 발이었다. 그제야 도겸은 전통에서 화살을 꺼냈다. 이제는 확인했습니다. 서문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화를 늦게 드는 것은 겁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누구를 향해 쏘는지 끝까지 확인하려는 버릇이었다. 진백. 오른쪽 능선에 셋, 뒤에 둘입니다. 진백이 낮게 답했다. 앞에도 둘 있습니다. 서문각은 나뭇가지를 창처럼 고쳐 잡았다. 나 때문에 길이 막혔군. 도겸은 화살 세대를 한꺼번에 뽑았다. 아닙니다. 저들이 길을 잘못 골랐습니다. 첫 화살은 사람을 향하지 않았다. 화살이 능선 위 소나무 가지를 끊자 밤새 쌓인 눈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오른쪽에 숨어있던 추적자 셋이 흰 눈더미 아래로 휩쓸려 갔다. 2번째 화살은 뒤에서 날아온 쇠뇌살과 허공에서 맞부딪혔다. 3번째 화살은 앞을 막은 사내의 어깨를 꿰뚫어 칼을 떨어뜨렸다. 진백은 도겸이 활을 놓는 순간 절벽 옆 소나무를 밟고 후방으로 사라졌다. 눈 위에는 발자국조차 남지 않았다. 남은 추적자 둘이 눈을 차며 달려들었다. 거리가 가까워 도겸이 다시 시위를 당길 틈은 없었다. 도겸은 장궁을 가로세워 척칼을 흘렸다. 몸을 반바퀴 돌리며 활 끝으로 턱을 올려친 다음 허리에 짧은 칼을 뽑아 옆구리를 갈랐다. 2번째 사내가 창을 찔렀다. 도겸은 창대를 밟고 위로 솟았다. 허공에서 몸을 틀자 짧은 칼이 사내의 목을 스치고 지나갔다. 뒤편에서도 비명이 2차례 이어졌다. 진백이 신우수와 쇠뇌수를 처리한 소리였다. 눈더미를 헤치고 나온 색 가운데 둘은 산 아래로 달아났다. 남은 하나는 도겸의 화살이 종아리를 꿰뚫어 세 걸음도 가지 못하고 넘어졌다. 도겸은 사내의 목에 활시위를 걸었다. 어디에서 왔지? 백병성은 하나가 아니다. 묻지 않은 말이다. 시위가 조금 당겨졌다. 가는 줄이 사내의 목을 파고들었다. 12교련성, 북부에 12곳이 있다. 우리도 봉화가 올라야 다음 성의 위치를 안다. 마지막 제자는 왜 찾나? 틀린 발을 고치라고 했다. 새 교범이 완성되기 전에 데려오라는 명이었다. 도겸이 진백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진백은 추적자의 혈도를 짚고 손발을 묶었다. 해가 산등성이에 걸릴 무렵 세 사람은 출령산 깊은 곳의 사냥막에 도착했다. 도겸이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안에서 활시위 당기는 소리가 났다. 누구냐? 유청아. 서문각의 목소리에 문이 벌컥 열렸다. 젊은 여인은 문 밖의 사부를 보자 겨누고 있던 활을 떨어뜨렸다. 사부님? 서문각은 대답 대신 눈밭에 나뭇가지를 주워들었다. 청하연창의 마지막 수가 다시 펼쳐졌다. 이번에는 왼발이 먼저 나갔다. 나뭇가지 끝이 전보다 정확히 한 치 더 뻗어 유청의 목 앞에 멈췄다. 유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틀리게 기억하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라고 틀린 것이었다. 서문각은 나뭇가지를 버리고 제자를 끌어안았다. 유청은 굽은 두 손을 붙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죽은 줄 알았던 문파의 마지막 초식은 불탄 기록고에도 빼앗긴 비급에도 없었다. 그것은 살아남은 사부와 제자가 서로를 알아본 한 걸음 안에 남아 있었다. 사로잡은 추적자는 자신이 어느 교련성에서 왔는지도 알지 못했다. 백병성의 병사들은 백병일성, 백병이성처럼 번호로만 성을 불렀다.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는 눈을 가렸고 목적지는 전날 밤 봉화가 오른 뒤에야 교두에게 전해졌다. 비영은 그 말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흑송봉에 올랐다. 진백은 동쪽 능선, 도겸은 서쪽 능선을 맡았다. 제갈진과 배가린, 진삼, 소명은 산 아래 낡은 역참에서 기다렸다. 해가 완전히 떨어지고 산바람이 차가워질 무렵 북쪽 산마루에 촛불이 켜졌다. 긴 불 하나, 짧은 불 둘. 잠시 뒤 동쪽 멀리서 같은 불이 대답했다. 그 다음에는 계곡 너머의 산성에서 이어버려진 광군 재련소에서 불빛이 살아났다. 하나의 봉화가 다음 봉화를 깨우듯 북부의 밤을 가로질렀다. 진백이 어둠 속에서 낮게 숫자를 셌다. 9, 10, 11, 12입니다. 도겸은 가장 서쪽에 솟은 불을 가리켰다. 추령산 뒤편입니다. 오늘 잡은 자들이 출발한 곳일 겁니다. 비영은 봉화가 타오른 길이와 간격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천조각에 옮겼다. 사람을 옮기라는 신호다. 어느 성으로 옮깁니까? 진백이 묻자 비영은 세 번째 봉화를 가리켰다. 정해진 곳은 없다. 셋째 불이 다음 목적지를 고른다. 백병성은 하나의 성이 아니었다. 그들은 포로와 교련병, 사부와 제자를 12곳 사이로 끊임없이 옮겼다. 한 곳이 드러나면 사람들을 다른 성으로 흩어버렸다. 성벽이 무너지더라도 붙잡아둔 사람만 있으면 제갈진이 함부로 손을 쓸 수 없다고 믿는 방식이었다. 비영은 천조각을 접었다. 죽음께 돌아간다. 세 사람이 역참으로 내려왔을 때 제갈진은 깨진 평상 위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진삼은 그 옆에서 오늘 쓴 돈을 세고 있었고 배가리는 정무원 노예의 소환장을 등잔불에 비춰보고 있었다. 비영이 탁자 위에 천을 펼쳤다. 죽은 교련성은 12곳입니다. 포로는 봉화가 바뀔 때마다 다른 성으로 옮겨집니다. 제갈진이 상체를 일으켰다. 단목에는 오늘 오후 북서쪽으로 향한 검은 마차가 있었습니다. 성주의 깃발은 없었지만 호위가 30입니다. 쫓으면 잡을 수 있나? 내일 해 뜨기 전에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성은? 다음 봉화가 오르면 포로를 나눌 겁니다. 제갈진의 손가락이 지도 위 북서쪽 길에서 멈췄다. 단목해 하나만 노린다면 어렵지 않았다. 새벽이 오기 전에 마차를 따라잡고 호위 30을 쓰러뜨린 뒤 목을 잡아 끌고 오면 끝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12감옥이 비워질 터였다. 백병성에서 감옥을 비운다는 말이 포로를 풀어준다는 뜻일 리 없었다. 마차는 버린다. 진삼이 주파나를 튕기던 손을 멈췄다. 성주를 놓치시겠다는 겁니까? 저놈 목은 내일도 붙어 있을 거야. 제갈진은 12봉화 지점을 차례로 눌렀다. 갇힌 사람부터 빼낸다. 성을 부수는 건 그 다음이야. 진삼은 한숨을 쉬면서도 곧 지도 앞으로 다가왔다. 12지점 사이의 관도와 나루를 주판대로 짚었다. 사람을 빼내는 것보다 빼낸 다음이 문제입니다. 먹일 곳, 재울 곳, 숨길 곳이 있어야 합니다. 수레 수십 대가 한꺼번에 움직이면 백병성도 바로 알아챌 테고요. 그래서 내가 있잖아. 그 말씀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대개 제 금고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입도 열고 상단과 표국을 전부 불러라. 진삼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다. 금고와 입을 동시에 여는 일은 아주 비쌉니다. 살아 돌아오면 내가 의뢰비를 받아. 진삼의 얼굴이 환해졌다. 죽은 갑자기 할 만한 일처럼 들립니다. 배가린이 소환장에서 시선을 떼고 혀를 찼다.
진 총관의 협기는 언제나 은자 뒤에 서 있군. 앞에 서면 칼부터 맞지 않습니까? 백대여. 제갈진은 두 사람의 말을 흘려듣고 비영을 보았다. 봉화 순서를 베낀다. 진짜 불과 우리가 올릴 거짓불을 구분할 사람이 필요해. 명 받들겠습니다. 도사님은 원로들이 포로에게 손대지 못하게 막아주시오. 그 일이라면 이미 시작했소. 소명은 철학문 깃발이 있는 성을 찾아. 혼자 들어가지는 말고. 소명이 짧게 대답했다. 예, 스승님. 12성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만이라면 제갈진 혼자서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12곳에 흩어진 사람을 같은 시각에 안전하게 데리고 나오는 일은 힘만으로 되지 않았다. 누군가는 봉화를 바꾸고, 누군가는 길을 열고, 누군가는 추격대를 막고, 또 누군가는 다친 사람을 업어야 했다. 제갈진은 그래서 자기 사람들에게 길을 나누었다. 진백은 북쪽 역참에 남아 봉화의 순서를 지켜보기로 했다. 도겸은 남쪽 운송로를 한 차례 훑은 뒤 단영진 역참으로 돌아와 두 무리 사이의 소식을 잇는다. 소명은 철학문의 흔적을 쫓되 구조 신호가 오기 전에는 칼을 뽑지 않는다. 소명이 물었다. 어느 성부터 칩니까? 아직은 아무 데도 안 가. 이유를 여쭤도 되겠습니까? 한 곳을 치는 순간 나머지 11곳이 움직인다. 먼저 길과 사람 수를 알아야 해. 당장 철학문의 깃발을 되찾고 싶은 소명의 손이 대검 자루를 3개 쥐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뒤 손에 힘을 풀었다. 알겠습니다. 그 모습을 확인한 제갈진은 배가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화산의 소환장이 들려 있었다. 도사님은 화산으로 돌아갈 거요? 돌아가야 할 때가 되면 돌아갈 것이요. 혼자 가지는 마시오. 배가린의 눈썹이 올라갔다. 내게 호의가 필요해 보이요? 앞에서 오는 칼 때문이 아니오. 원로들이 체면을 세운답시고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배가린은 소환장을 천천히 접었다. 비영이 먼저 말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비영 소저가 루주의 곁을 비워도 되겠소? 주군은 혼자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백소저는 등 뒤에 칼까지 경계해야 합니다. 배가리는 비영을 잠시 바라보았다. 둘 사이에 등잔 심짓하는 소리만 들렸다. 뒤는 맡기겠소. 예. 백소저. 짧은 대답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다. 배가리는 소환장을 더 작게 접어 품에 넣었다. 그때 역참 밖에서 날갯짓이 연달아 들렸다. 전서구 3마리가 처마 밑으로 내려앉았다. 진삼은 새의 다리에 묶인 쪽지를 차례로 풀었다. 첫 번째 장을 읽을 때 눈썹이 움직였고 두 번째 장을 펼쳤을 때는 입가의 웃음이 사라졌다. 첫 쪽지는 북평의 곡물값이 하루 만에 2배로 뛰었다는 소식이었다. 두 번째에는 서하의 소금 창고가 전부 선매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세 번째는 귀군에서 왔다. 오늘 도착해야 할 술의 15대가 관문에서 막혔다. 백무진의 군막에 남은 곡식은 닷새치뿐이었다. 진삼이 쪽지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백병성이 칼 대신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사들였지? 사들인 것만이 아닙니다. 8년은 상인의 가족을 잡고 나루패를 거두고 관문 수비대에 돈을 먹였습니다. 진삼은 주판을 꺼냈다. 평소 같으면 손해부터 헤아렸을 사람이 이번에는 군막에 남은 날짜를 먼저 계산했다. 주군. 우리가 12성을 찾는 동안 귀군 사람들이 먼저 굶어 죽습니다. 창밖 먼 산에서 마지막 봉화가 꺼졌다. 그 불이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북부의 곡식과 소금도 길 위에서 멈췄다. 제갈진은 다시 평상에 눕지 않았다. 겉옷을 걸치고 빈손으로 문을 나섰다. 진삼아. 예, 주군. 막힌 길부터 연다. 12성을 부수려면 먼저 그 성들이 목을 조이고 있는 사람들을 먹여야 했다. 제갈진 일행의 다음 싸움은 성벽이 아니라 굶주림이 막아선 길에서 시작될 터였다. 소금값이 3배로 뛴 날 단영진의 객잔들은 국부터 묽게 끓였다. 두부를 넣던 집은 물을 넣었고 물을 넣던 집은 뜨거운 물에 간장 한 방울을 풀었다.
그것마저 감당하지 못한 집은 대낮부터 부엌문을 닫았다. 제갈진 일행이 머문 역참 맞은편에서도 화덕 하나가 꺼졌다. 허리가 굽은 객잔 주인은 식탁에 하얗게 말라붙은 소금 자국을 젖은 행주로 닦고 있었다. 아직 해가 중천인데 점소이는 솥을 뒤집어 씻었다. 진삼이 텅 빈 찬장을 보며 물었다. 오늘 장사는 끝입니까? 팔수록 손해입니다. 국수 한 그릇 값을 어제보다 3배나 받을 수는 없지요. 주인은 문밖을 흘끔 살폈다. 장터 귀퉁이에는 남루한 피난민들이 빈 그릇을 품에 안고 앉아 있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북창고에 소금이 있었소. 새벽에 백병성 패를 찬 자들이 와서 전부 실어갔지. 돈도 죗값으로 쳤다더군요. 그러니 관아에서도 빼앗긴 것이 아니라고 하고. 창고 주인이 순순히 팔았습니까? 그 집 아들이 북평에서 장사를 한다지요. 주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자식 목숨까지 값을 매길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소. 진삼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터 입구에는 어제까지 없던 나무패가 걸려 있었다. 곡식과 소금을 귀군 방면으로 나르는 자는 북부상련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경고였다. 보호라는 말은 점잖았으나 뜻은 뻔했다. 길에서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협박이었다. 소금전 3곳은 덧문까지 닫혔다. 곡물전 앞에는 곡식 냄새를 맡으면서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물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팔지 못하는 것이었다. 줄 끝에 아이는 엽전 2잎을 꼭 쥐고 있었다. 어제라면 소금 한 줌을 살 돈이었지만 오늘은 빈 종이봉투 하나도 채우지 못했다. 진삼은 아이의 손을 잠시 내려다보다 첫 번째 곡물전으로 들어갔다. 주인은 그를 알아보고 곧장 문을 걸었다. 오늘은 장사를 안 하오. 창고에 조가 20섬 있습니다. 없소? 뒤뜰 바닥이 곡식 무게로 반치 내려앉았는데도요? 주인은 입을 다물었다. 2번째 곡물상은 아예 안쪽 방으로 숨었고 3번째 상인은 진삼이 들어서기도 전에 고개부터 숙였다. 내 딸이 서하에 있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 주시오. 나는 한 대도 못 파오. 얼마를 달라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진삼은 장부 대신 반으로 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따님의 숙소와 지키는 자의 수입니다. 오늘 밤까지 아무것도 팔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상인이 종이를 펼치다 손을 떨었다. 당신들은 누구요? 진삼이 문을 열며 대답했다. 돈 받을 사람입니다. 골목 그늘에는 비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백병성 병기패가 아니라 북부상련의 창고패가 들려 있었다. 팔려는 상인을 감시하는 자는 17입니다. 6은 무인, 나머지는 인지를 지킵니다. 가족들은 3곳입니다. 서하 염상 분창, 북평상해가 빌린 객점, 동쪽 염색방. 한꺼번에 빼낼 수 있겠습니까? 신호만 끊으면 됩니다. 아랑과 가겠습니다. 진삼은 창고패를 받아 앞뒤를 살폈다. 둘이서 17을 상대하겠다고요? 아랑과 저면 충분합니다. 사람 목숨이 걸린 일도 너무 적은 인원으로 계산하십니다. 필요한 인원은 이미 계산했습니다. 그럼 2분 모두 살아 돌아오십시오. 비영이 진삼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조건은 지키겠습니다. 역참으로 돌아왔을 때 제갈진은 탁자 위에 북부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다. 배가린과 소명, 도겸이 길목마다 돌을 올려두었다. 소명은 곡식이 막힌 5관문을 차례로 짚었다. 정문을 부수면 오늘 안에 열 수 있습니다. 하나를 부수는 동안 나머지 4을 태우겠지. 제갈진이 돌 하나를 손가락으로 튕겼다. 창고 안에 잡아둔 사람도 먼저 죽일 거고. 배가린이 지도의 서쪽을 가리켰다. 백병성의 칼잡이는 베면 그만이요. 하지만 겁에 질려 창고문을 잠근 상인까지 적으로 만들면 다음 달에도 길은 열리지 않소? 진삼은 지도를 한동안 보다가 붓을 들었다. 관도가 아닌 작은 나루와 겨울장터, 버려진 역참을 가느다란 먹선으로 이었다. 저기 큰 길을 샀다면 우리는 사지 못한 길로 갑니다. 닷새 안에 귀군까지 갈 수 있나? 사흘이면 됩니다.
다만 첫날 하루는 돈으로 사야 합니다. 얼마나? 진삼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품에서 주판을 꺼내 알을 튕겼다. 곡식값과 소금값, 말값, 밤길 품삯이 한 줄씩 올라갔다. 수레가 뒤집혔을 때의 보상과 내년 봄에 뿌릴 씨앗값까지 더하자 주판 알이 끝까지 밀렸다. 마지막 알이 멈췄다. 진삼의 눈가가 붉어졌다. 제가 지금부터 오는 것은 겁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아랑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왜 오는데, 진삼 오빠? 돈이 떠나는 뒷모습이 너무 또렷해서 그렇다. 제갈진이 지도를 접었다. 울면서 보내. 주군은 남의 돈이라고 참 쉽게 말씀하십니다. 내 돈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더 아픈 겁니다. 진삼은 소매로 눈가를 훔치고 일어났다. 농담이 끝나자 목소리도 달라졌다. 오늘 밤 인지를 빼냅니다. 내일 해 뜨기 전에 곡식값을 다시 정하고 정오에는 수레를 출발시키겠습니다. 제갈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겁을 준 놈은 비영과 아랑이 끊고 길을 막는 칼은 우리가 끊는다. 배가린도 매화검을 허리에 찼다. 상인은 자기 손으로 문을 열게 하고 말이요. 그날 밤까지 단영진의 창고는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러나 사람을 가둔 세 곳에서는 감시자들의 붉은 봉화가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다.